오늘은 뜻밖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벗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도 우리 박정희 아카데미의 이 정도의 동질성을 갖춘 식구들이라면 대한민국은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강의료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오후 강의는 조금 더 재밌게 끌고 가겠습니다. 좀 좋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지만 뜻밖의 첫 강의 악회가 끝나고 우리 수강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일본인이십니다. 와타나베 선생님이시라고 유한대학교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잠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분이 한국에 산 지가 20년쯤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일본인 남자라면 그렇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제가 정중하게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의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의 핵심 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저분이 오늘 이 자리가 이 재단에 와서 많은 감사를 느끼는데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일본인으로 산다는 거에서 약간의 죄의식, 죄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갖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저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재단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박정희가 우리의 아이콘이니까 조금 분위기가 편안해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도 의례적인 얘기만 말고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의 일부를 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는 아까 박정희의 그 한일회담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63세대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포함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세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전형적인 63세대입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원조 38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80년대 학교를 다닌 세대가 386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386 세대 아닙니다. 그 위입니다, 바로. 70년대 학번이라서 걔네들을 볼 때 조금 안쓰럽게 쳐다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386만 잘못했느냐? 얘네부터 잘못이고 위에는 멀쩡하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70대 연배로 돼 있는 63세대들도 제가 볼 땐 멀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70대, 60대 이하, 50대로 이어지는 386, 40대, 30대까지도 제가 볼 때 현대사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느냐?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지금 386 얘기를 조금 덜 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마무리에 짧게 여러분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드릴 텐데 맨 뒤에 보면 가수 조영남 인터뷰를 제가 일부러 실었죠. 왜 실었나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2005년도 이분이 그때 친일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뭐 KBS 체험 삶의 현장도 쫓겨나고 굉장히 요즘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저하고 형님하고 산 지가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그 조영남이 그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친일 선언을 쓰게 된 뒤에서 조정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거 쓰라고 제가 옆에서 살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써가지고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돌려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물입니다, 요즘에. 지난해 환갑을 지내가지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판에 역전의 승부수를 요즘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다 농담으로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어지는 토론을 진행하면 오늘 짭짤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한 3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천동설을 믿고 있는 바보 천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넓은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던 우리나라를 떠받치기는 아까 주한미군이라고 그랬지만 또 하나의 축은 기업입니다. 기업. 대기업입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근데 대기업에서 기르고 있는 삼성에서 한 4천 명의 지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지에 동화돼가지고 현지를 뚜루루 다 꿰는 거예요. 중동 전문가, 아프리카 전문가, 북아프리카 전문가,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 전문가, 북미 전문가 해가지고 현지에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현지인보다 더 현지 하중에 밝은 사람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돈 줘서 삼성에서 돈 줘서 키웁니다. 이분들을 지역 전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 우물하나 개구리처럼 살아도 개구리처럼 살 수 없는 게 지금 기업 환경이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를 키웁니다. 저희 아들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도 이런 기회를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큰 꿈을 우리가 꿔보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날개를 펴고 세계를 호령하는 꿈을 꿔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지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 같은 분의 세계 경영, 이런 거는 저는 한국인이 가졌던 단군 일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삼성에서 얘기하는 지역 전문가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4천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인류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인류학이 뭐냐면 문화인류학이 그 나라의 종교, 관습에서부터 역사까지 한눈에 다 꿰는 학문입니다.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지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어리어 스터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이 돼가지고 딴 나라를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는 그 나라의 모든 걸 알아서 꿰야 됩니다. 꿰지 못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 만주학이라고 그래서 지역 연구, 지역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먹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일본은 그걸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역학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너무 땅이 작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꿈을 못 꿨고 다만 기업이 그 바턴을 이어가지고 대우에서 세계 경영의 꿈을 꿨고 그다음에 지역 일꾼들을 지금 지역 전문가들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보는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기회에 우리가 너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당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한 번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필요하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모하려면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니얼 퍼거슨.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퍼거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문자로 다 이분의 책 리스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책이 아마 서점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은데, 대표적인 저설로 콜로소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콜로소스. 이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콜로소스. 그러니까 거대한 석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분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오래전에 봤는데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오전에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국은 악의 나라다, 악마의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는 싸구려 이분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니얼 포거스는 거꾸로 여러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건 역사 이래로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제국은 언제나 역사 이래로 우리 옆에 있었다.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다.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진공 상태를 받느냐? 없지 않습니까? 자연의 완벽한 진공은 없습니다.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고 고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진공 상태가 있으면 그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제국입니다. 따라서 항상 패권 국가는 따로 있었고 그게 보편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인정해라. 따라서 제국이 악의 나라라고 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거는 작은 나라의 비겁한 사람들의 헛소리다. 제국을 악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지만 그건 작은 나라의 비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리다. 자, 이분은 니얼 퍼거슨은 하버드대 교수로 있습니다. 원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대를 나왔다고 그럽니다. 네, 인문학을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원고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위자료도 엄청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큰 학자의 시선이 좀 부러운데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 사람들의 큰 목소리를 우리는 한 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칭얼대는 소리, 징징대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제국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나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뒤바꿔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몇 시간 가니까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유하고 박정희 연구회의 실무자를 통해서 이분의 책을 리스트를 아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꼭 봐야 될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봐야 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라면 봐야 될 책 11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서점에 없는 책 일부 있겠지만 헌책이나 도서관을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 리스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몇 년 동안은 잠시 빠져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포거슨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작은 나라의 징징대는 소리에서 벗어나고 일본을 진정한 이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넓은 가슴을 우리가 키워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의 어쩌면 핵심입니다. 박정희가 왜 위대하냐? 그 작은 사람이 정말 가슴이 넓어서 일부러 한번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희는 누구냐?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어낸 최고의 코스웍을 끝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애들 보고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근현대 일본이 만들어낸 최고의 공부 과정을, 코스웍을 다 끝까지 가서 시야가 엄청 넓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주를 봤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만주학 따로 강의를 받으셨죠? 예. 만주라고 하는 벌판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박정희 같은 스케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주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세계를 끌어안아야겠죠. 당연히 세계를 끌어안는데 일본은 우리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징대는 거, 짜증내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잘못했다면 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저 사람이 뭐 공영방송 이사가 친일 발언을 했다고 저한테 또 난리를 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런 전통이 없습니다. 지적 전통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죠.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뒤를 보면은 63세대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위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자연연령 70대 해당되는 분들이 이분입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80년대에 전두환에 대해서 돌 던지고 화염병 맞아가면서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86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60년대에 그 짓을 했던 사람들, 한일합방 외교를 반대하고 성장을 했던 대학생들이 63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조 38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은 이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학규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한국 정치의 원로 그룹에 속하는데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63 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63 동지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3 항쟁, 63 시위로 불리는 64년도 6월달 박정희의 한일협상 반대 운동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분노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부끄러워해야죠. 이게 왜 자랑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재호나 손학규 같은 사람이 진짜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됐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20대 시절에 철없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돌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졌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봤더니 박정희의 뜻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철들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유지를 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손학규의 얘기를 제가 멘트를 땄습니다. 이 사람들이 386 세대랑 뭐가 다릅니까? 63 정신은 63 세대, 63 정신 형편없는 얘기를 다 끌어다 모았습니다. 63 정신은 3.1운동으로 시작해서 3.1운동이 왜 나옵니까? 4.19 혁명과 이건 또 왜 난립니까? 5.18 광주 혁명은 이게 또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63세대는 63 정신은 3.1운동으로 시작해 4.19 혁명과 5.18 광주 혁명 그리고 6월 항쟁 87년 체제가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63 항쟁의 민주화로 완결돼 발전돼 왔다. 이게 손학규의 얘기입니다. 우와,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책임진 핵심 중진 원로들의 현대사 인식입니다. 저는 실로 아찔합니다. 야, 대한민국 꼴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우리구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야지 지금 386 철부지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꾸로 6.29 포함해서 6월 항쟁 후에는 내가 니네들보다 형님이었다, 선배였다라고 거꾸로 형님 대접 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 아래 손학규 얘기대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5.16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어디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48년 대한민국 건국이고 50년 6.25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 혁명이었습니다. 다 빼먹고 껍데기만 이어가지고 심지어 5.18 광주 5.18 싸구려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6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86 세대에 해당되는 분이 이 자리에 꽤 계실 겁니다. 386 세대만 욕하지 말고 우리 현대사를 여기까지 흔들어버린 뿌리로 63세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3세대가 문제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득식을 득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철들게 하는 것은 우리 박정희 재단의 큰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상식이지만 이 한일회담 얘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쓰고 싶었는데 지면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한일회담 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사가 또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로 뭉쳐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떠서 반대하는 사람들로 그룹으로 같이 쳐나갑니다. 그러니까 65년도부터 박정희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65년도는 왜냐하면 한일 회담이 성공했던 해이고 이때 또 박정희가 연두교서를 통해 가지고 증산 수출이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65년, 64년부터 본격적인 박정희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경제정책에서 우리가 하는 드라이브를 거는데 핵심은 국제 경쟁력을 갖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위주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게 야당입니다. 야당애들을 거꾸로 국내 자본을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토착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중소기업 위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 다음에 겨우 종업원 위주, 노동자 이런 사람들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걸 왕창 키웁니다. 그게 6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벌어집니다. 따라서 제 얘기를 정리하면 65년도는 한일회담이 성사됐던 해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경제개발 드라이브가 드디어 본격적인 닷을 다루고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가던 시기도 합니다. 한일회담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크고 커가 63세대로 기어지고 크고 커가지고 나중에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을 둘러싼 찬성 세력, 반대 세력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현대사가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어렵지는 않겠죠? 네. 고맙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기 분필도 한번 잡지 않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뭐 하는 거 지금 할 줄 몰라서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했는데도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시다고 우리 재단 실무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영남 얘기입니다. 조영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조영남 인터뷰를 시간 되시는 분이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듯 흥미로운 얘기로 채워졌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65년도 1월 달에 인터뷰 기사인데 2005년도 인터뷰 기사인데 저는 2004년부터 조영남을 꼬셨습니다. 왜 꼬셨냐면 그때 조영남 형님이 저한테 저펜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자랑을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형, 나한테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신문에 써. 신문에 써. 마침 내년이면, 그러니까 2005년이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
40년이 되는 해야. 형이 한 건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사살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바보형 아니죠, 바보형. 바보형이 저를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2005년은 또, 이게 을사조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슴 아픈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한일 관계를 형이 멋있게 정리해보면 어때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조영남은 저한테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일본 사람처럼 교육 잘 받고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어디 있냐. 왜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야 되냐는 얘기를 그 전부터 20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 그 얘기 말로만 하지 말고 형이 멋있겠어. 그럼 내가 그때 제가 중앙일보에 있었을 때니까 5번에 걸쳐가지고 전면을 다 주겠다. 다 줘서 기획문을 실어주겠다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동네 바보 형이 진짜 따라왔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조영남의 울퉁불퉁 일본 기행. 조금 재미있게. 왜냐면 유명인이 하는 거라서 부드럽게 가야지. 정색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40년을 돌아다 본다 그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 5면이면 굉장히 앞에 있는 중요한 면입니다. 앞면에 전면을 다 주고 제가 캐처 역할을 했습니다. 캐처가 공을 잘 받아줘야지 피처가 공을 잘 뿌립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간 얘기 포함해서 참배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갔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지 난 이해 못하겠다. 갔더니 그냥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사당이던데 뭐. 조영남식으로 이렇게 쿨하게 재밌게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냐면 심지어 그때 감사원장으로 있던 한승원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밥을 사주겠다고 저한테 연락 온 건 아니고 영남이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호텔에 이 식당에 가가지고 제 친구들 다 데려갔죠. 뭐 언제 호텔 밥 먹어봅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한승원 씨가 저처럼 유머 감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엄청 노력은 하더라고.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분이 뭐 좌빨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즘 얘기하는 종북 좌파하고는 질이 다른 분입니다. 이분이 아무튼 조영남식의 열려있는 한일 관계를 맞자고 하는 식의 따뜻한 시선에 완전히 감동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시선을 자기는 본 일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문 중에서 이렇게 한일 관계에서 전향적인 시선을 마련한 거는 역시 본 일이 없다. 좀 뻥을 치자면 중앙일보 만세, 조영남 만세, 조구성 만세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이 성공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남이 그 다음부터는 이 간이 밖으로 자꾸 커져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여기 인터뷰집에 나온 맞아주기를 각오를 하고 쓴 조영남의 친인선언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돌아가신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광고도 많이 하고 방송인 출신 최윤희 선생 여러분 아십니까? 최윤희 선생. 최윤희 선생하고 우리 멤버들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밤마다 모여서 이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영남을 돈방석에 앉힐까? 베스트셀러를 만들자. 베스트셀러 만드는 게 조영남 돈방석에 앉힌다는 건 농담이고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많이 팔리게 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는 돌파구로 삼을까? 그래서 거의 몇 달 동안에 만져가지고 책 제목을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 할 게 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출판사에서 이런 정말 나이스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조영남의 친일선언, 100년 만에 친일선언이 있었습니다. 친일선언이
북측까지 친일소 이렇게 네 글자. 책 나온 것까지도 괜찮아. 제가 볼 때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남이 형이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잘못하면서 갑자기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그때 독도 문제 대응 이런 친일 문제 대응에서 일본 문제 대응에서 일본이 대응하는 게 한국보다 한 수 위다. 이 얘기 한마디 한 게 다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현명하다. 우리보다 훨씬 제너러스하다. 가슴이 높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연합뉴스에 한번 실리고 이게 거의 그 다음날 모든 신문에 앉으면서 그 다음에 조영남은 대한민국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쓰나미에 맞아가지고 방송도 못 나가고 그냥 사회적인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 2년 동안은 저를 보면은 눈에 쌍심지를 치고 저 때문에 인상 망가졌다고 책임지라고 원래 돈이 좀 많습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한 3, 4년 전부터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공적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 그 책을 쓴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설픈 한일 관계 의식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웃으로서의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처럼 위선에 쩔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한 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 그걸 옆에서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를 입만 열면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냥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형은 저 때문에 딴따라를 겨우 벗어났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 거듭났어. 앞으로 버는 돈의 절반은 나한테 갖다 바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농담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이 흔치 않다. 아직도 일본이라면 앙앙불락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20년 넘게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영남이 형은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영남이 뭐 여자 문제를 가지고 껄떡대고 이러는 걸 조금 볼상사납더라도 그래도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조영남 아니면 저런 얘기 할 사람 없다고 좀 아량으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남 얘기 재밌었습니까? 네. 박수가 좀 썰렁합니다. 크게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와타나베 선생님을 모시고 5분, 10분 동안 그동안에 가슴 아팠던 얘기 포함해서 글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두면 어떨까요? 국제 정치는 인간 세계랑 다르게 전형적인 야국 강식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21세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합니다. 힘이 센 이웃이 옆에 있으면 그게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이것도 명백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천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고 우리랑 이념이 다르고 세계에서 두 번째 힘이 센 나라가 있고 우리랑 이념이 같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힘이 센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역사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웃 간의 분쟁 정도 말고 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신념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국제정치학의 상식을 가지고 한일 동맹을 맺었을 경우 중국이라고 하는 이념을 다른 세계 2위의 강자가 있다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건 너무도 상식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그 짓을 했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널리 퍼져야 됩니다. 제 답이 충분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가 뭐 굳이 없어도 이 공간에, 예. 예. 네. 네. 13세대 정체라든가 정체성을 갖다가 생각해보는 거는 1928년도에 가지고있던 통일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63세대들의 로망, 그 당시 63세대들의 로망은 이런 쪽에 조선민주주의 운동하고였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생소득이 높았고, 네. 그 다음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가 진행되는 그런 나라, 이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공부를 다녔던 사람들은 상당히 그쪽에 편향돼 있던 그런 거고, 통일혁명이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를 맺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적에 그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의 면을 보면 이 정치, 경제 쪽에 상당한 지도층입니다. 그런 정도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주필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정치에서 이웃나라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원치를 않습니다. 신앙이 그런 건데, 일본에 대해서 징징거리거나 분노, 저주, 응석, 수정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으로다가 국제정치의 냉정한 경쟁에서 좀 더 일정 정도의 일본과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네. 관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졌던 그런 신중 이런 것들도 일본과의 어느 정도의 긴장감 자체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건 제가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 우리의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아이고, 질문이 뭐 묵직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 제 얘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셨는데 63세대의 로망이 68년도 통역당 신용복하고 포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동질감 이런 거였다?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케이. 저도 뭐 좀 모르는 대목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제기고 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에서 긴장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 중에서 잘 못한 대목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일입니다. 제가 제목에 썼듯이 용일, 일본을 활용해보자. 그리고 바탕에는 그 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에서 인용한 대로 김종 PD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일보다 더 어려운 곳이 그 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세상이 하도 반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히스테리 형태로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자유우방끼리 긴장한 건조한 긴장관계 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징징거리는 문제는 참 이건 정치적인 유화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한일 관계의 문제는 제가 전부터 친구들하고 후배들이랑 몇 번 술 먹으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대목인데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제 후배 전형적인 386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전 지금도 머릿속에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일 간에 뭐 우정의 배 띄우고 하는 행사에서 양국 간의 지식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한민국의 촌놈들이 지금 또 일본에 대해서 분위기 좋게 갔다가 막판에서는 또
정치적인 유화적인 칭얼거림, 징징대는 것도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사람이 하나가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분기로 머리를 꽉 맞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 징징댔으면 좋겠다. 니네들이 정 그거를 원하면 이제 그만 졸업하고 그 힘을 길러서 그렇게 원한이 넘친다면 일본을 한번 집어 삼켜 먹어봐라. 그래서 원한이 풀린다면 먹여주겠다. 라고까지 이게 무슨 말다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지만 우정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식인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말에 담기는 뜻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의를 넘어서 그 길을 가고 정말 우정을 전제로 한 긴장관계로 가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징징대니 끝까지 징징대려면 그 에너지를 불태워가지고 역설이지만 일본을 먹을 수 있는 힘까지 키워보자. 물론 우리가 약육강식의 노출에 바로 노출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한번 가면은 이제는 징징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도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돈영을 만나면 한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제대로 잘 살아서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더블 정도로 높다고 칩시다. 뭐 싱가포르 정도 되면은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원조를 해주고 보자름을 보완해 준다면 저는 그게 진정한 그 길이고 설린 우호의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아직도 현저하게 일본에 떨어지고 징징거리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꿈을 한번 정말 키워서 한번 끌어안아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전 좀 짜증납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 옹졸함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일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놈아 진짜 꿈을 키워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 얘기가 혹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딴 분 질문 예. 저는 교수님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나라 내 땅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일 감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독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땅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힘이 없던 시절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반환받을 때 독도라는 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땅을 넘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일 감정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독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시절에는 일본이 감히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 요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중앙일보 기자로서 계셨다고 하시니까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몇몇을 제외한 그 언론들은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수 지향적인 그런 언론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언론이 작용화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외면하고 있고 저도 지금 경제신문만 보고 있지만 그 신문에 뭐 맨날 나오는 게 문 대통령의 얼굴, 웃는 얼굴, 뭐 커피 드는 얼굴 그거 말고는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언론이 왜 이렇게 자결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 포함해서 일본에 대한 불편한 신병을 좀 피력을 하셨는데 이해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두세 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떠들 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건드릴까 봐 불쾌하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의 말씀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이렇게 100명 다 되는 분 앞에서 서본 일이 없는 촌놈이라 어리버버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제 얘기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침묵의 카르텔 사회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저는 묘하게도 그런 거를 별로 개념치 않고 발언하는 그 도깨비 기질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했던 것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더 나갈 때 적절히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도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됐다는 말씀인데 독도 문제 포함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뭐 역사 교과서 포함해서 시비 걸 건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일본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전에 가정가족부 강은희 장관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과거사를 잊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잊고 전혀 역사의 백치처럼 어느 날 일본에 대해서 갑자기 우호 친선만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화해와 치유재단을 얘기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얘기하는 거는 과거사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그것보다 한 차원 승화시키겠다는 거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다름보다는 같음을 얘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그 독도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과서 문제 참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의 유지를 생각하는 자리라서 그 얘기를 일부러 피했던 겁니다. 제가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상식이랑 달리 일본이 우리를 일제시대 때 수탈했네 뭐했네 하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그런 얘기가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고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제일 빠르게 기온은 올라가면 60년대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도 억제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절제되고 일본에 필요한 교육적인 내용만큼만 언급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일본과의 분쟁 요소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년 체제 이후입니다. 우리는 반복하지만 답을 마무리하자면 일본하고 차이, 분쟁 요소보다는 같음을 얘기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한두 분 더 받고 좀 주최 측에 언론. 여러분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게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언론 문제 답을 하고 질문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 요구가 왔는데 강의를 끝내시기 전에 국민교육 헌장 전체를 한번 낭송하는 걸로 모임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단 낭송을 하겠습니다. 언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문제는 참 제가 81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참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참 우리가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언론 정상화라는 말을 씁니다. 언론 정상,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써도 신문쟁이, 방송쟁이들이 왜 우리의 언론 자유를 건드리느냐고 불처럼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서 언론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수긍하는 척을 합니다. 언론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문제는 그쪽 사주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서 오는 흔들림, 이런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크지만 나머지 매체 포함해서 방송 포함해서 이 나라 언론, 포탈까지 문제는 핵심은 언론 노조의 문제입니다.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의 산별 노조 중에 하나입니다. 금속 노조가 있고 무슨 노조가 있듯이 그 중에 하나가 언론 노조입니다. 민노총의 회원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3.3%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족제열입니다. 근데 단결된 소수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듭니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은 전교조, 민노총, 이런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노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3.3% 중에서 금속노조 빼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런 3.3%밖에 안 되는 조직화된 소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단결하지 못한 다수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문 기자가 되는 순간 젊은 기자들은 자기들이 가지는 싸구려 의열심 때문에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거의 100이면 100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 일할 때 자기 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것만큼 밤에는 노조 사무실에서 지시를 따로 받습니다. 구조가 이원화된 구조라고 봅니다. 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에서 노조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개 복수 노조가 있으니까 여기가 있는데 서로 소속 노조가 다르면 서로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같은 부에 있어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러면 지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부회는 해야 되는 거야. 부장이 20명이면 20명, 30명 기자들을 불러가서 우리 부의 지침은 이렇고 이 문제를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지시는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잘 안 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사는 소속된 노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핵심은 언론 노조에 소속된 기자, 그렇지 않은 기자, KBS는 압도적으로 언론 노조 소속된 기자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단결된 소수라서 전체를 끌고 나가고 얘네들이 싸구려 언론 자유를 외쳐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언론 노조가 있나요? 있기는? 있겠죠. 있는데 역할을 있겠지만 상식이지만 말이죠. 이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편집권이라고 하는 이게 이상하게 방송은 편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기자 고유의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방송법을 유난히 보면 제4에서 보면 언론사의 그 방송사업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송사업자, 그러니까 사주 포함해서 그 신문사의 오너가 자기의 논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자는 오너의 일을 구현해주는 전문직 그룹일 뿐입니다. 따라서 편집권이라고 이거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고 당신은 돈만 돼. 이건 표현의 자유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TV라고 하는 보수 언론, CNN이라고 하는 상대로 리버럴한 언론인, 거기는 기자들이 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사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가고 그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시청자들의 신임을 얻으면 그 매체는 더 커지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언론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편성권, 편집권이 기자 고유의 것이냐 얘기하고 일부 들떨어진 오너들은 그걸 또 니네들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얼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는 이 표현이 지나실지 모르지만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조선하고 중앙의 경우는 사주의 잘못된 이익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그 회사를 스스로 망치는 구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는
사주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해서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마이너 매체 포함해서 주인 없는 KBS나 주인 없는 MBC 공영방송의 주인이 없습니다. 국민의 거죠. 여기는 언론 노조가 그 회사를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 저렇게 난립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전쟁터입니다. 대체가 안 되나요? 네? 대체. 언론 노조. 잠시만요. 뭐 그래도 오늘 강의하시는 분께서는 한일회담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한일회담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니 언론으로 그래도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한일회담 짧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담인데 제가 집고 나면 왜 웃으십니까? 이거는 쓸어버려야 됩니다. 악성종기라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얘네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암세포를 계속 끌어안고서 아까진기 바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언젠가는 한번 부딪힐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을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신문 안 보기는 것을 펴가지고 구독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짓고 난다는 얘기는 자꾸 휘저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앞에 우리 그 정도현님께서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네. 우리 박정희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우리 일기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각을 국내로 돌려가지고 네. 우리 국내에서 지금 역사 왜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네. 우리 지금 이 배우는 데서 우리가 엊그제 그 초등학생이 놀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 우리 국내에서 지금 우리 역사 왜곡 문제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뭐 지금도 오는데 이야기가 친일파 아니고 용일과 그 길로 가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새롭고 또 진정성 있게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프레임을 친공 세력 종북 애들이 항상 선동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역사 왜곡도 사실은 우리 정도현님한테도 또 우리 동기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거부터 보자. 우리 거부터 보자. 우리 국내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남은 나라 보고 역사 왜곡 해결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라도 이런 시각을 가지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박수. 제 강의의 일부를 떼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송금을 하겠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너도 좋으십니다.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KBS에 계시니까는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70 그때 그 연도에 학교를 다녔어 대학교를 그때 교수님이 우리 이제는 국제 시대로 나가야 되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만 가지지 말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그런 반일 감정을 해소를 했거든요. 그 지금 공영 방송이니까 방송에서 젊은이들 상대로 좀 이렇게 뭐 어디 보니까는 환경 TV인가 보니까는 그 통찰해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좀 방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드디어 질문을 넘어서 저를 꾸중하시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은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의 한 수에도 요즘에 나가고 그 전에 정규제 TV를 나가면서 속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규제 TV 뭐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원하는 애국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매체들의 중요한 콘텐츠들이 지상파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한민국 5천만을 상대로 해서 방송이 됐으면 걸러져서 물론 지상파라고 하는 그릇에 맞게 변형이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빨리 좋아질 텐데 언제까지 저 냄새나고 저 더운 신의 한수 정규제 TV 그 좁아 터진 데서 겨우 몇만이 보고 헤어진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현실인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 저 이해합니다. 이거 뭐 집권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흰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국민교육헌장을 일제히 낭송을 하고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준비 안 된 엉터리 무자격 연사인데 단 한 분도 조는 분이 없고 열렬하게 경청을 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우리 재단에서 계속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분, 친척분들을 계속 이쪽에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낭송하겠는데 앞에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 뭐 안 봐도 다 외우시겠지만 선창자 따로 없이 한꺼번에 읽는 걸로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몸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한부 상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딱딱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 삶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불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